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벼락부자라는 말이 있죠. 말 그대로 벼락처럼 한순간에 대박이 난 부자를 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벼락부자를 꿈꾸실 텐데요. 요즘 뉴스나 SNS도 많이 나오는 소식이 아마 투자 대박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도 말하자면 대박을 위해 벌였던 사건이었죠. 그렇지만 그때 일로 생긴 트라우마는 극복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집보다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였는데요. 아버진 화물차 운전을 하셨는데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많이 신경을 쓰셨던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올 때면 같이 자장면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통닭을 사와서 저희들을 먹이곤 했었죠. 우리 애들 많이 배부르게 먹어. 아빠가 앞으로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배 따뜻하게 채워주고 먹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와, 아빠, 오늘은 통닭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사왔어? 오늘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은? 에이, 그냥 동선이 유선이 좋아하니까 아빠가 많이 사왔지. 식겠다. 따뜻할 때 얼른 먹어. 아버진 저와 동생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저희는 지하 월세방에서 살았었는데 한 11년 정도 새방살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1년을 고생하며 모은 돈으로 처음 집을 사서 나갔을 땐 정말 가족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방과 여동생 방도 생겨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엄마도 그땐 틈틈이 인형 눈알 붙이는 부업도 하시고 중간중간 사무실 취직을 하셔서 직장에 다니며 한 푼이라도 더 버시려고 노력하셨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덕분에 저희는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항상 저희를 챙겨주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고모였어요. 아버지의 누나였던 고모는 평소에도 집에 자주 오시며 저희에게 용돈을 주시곤 했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고모는 용돈도 주시고 항상 다정하게 말도 해주시면서 정말 저희를 아껴주셨어요. 그러다 제가 15살이 되던 해 저희 집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저희를 아끼고 자주 보던 고모라는 사람 때문에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고모한테 보증을 서주셨는데 고모가 빚을 갚지 못하자 아버지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였죠. 고모는 잠수를 타버렸고 어디로 갔는지조차 찾을 수도 없었어요. 이때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는 엄청나게 싸우셨어요. 어머님 몰래 보증을 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진 미안해 하셨어요. 가족끼리도 보증은 절대로 서지 않아야 한다는 걸 전 그때 일찍 알게 되었죠. 아직도 슬퍼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날 정도로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고, 인간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갚을 건데? 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대책이라도 말해봐. 설마 이제 또 월세방 살아야 하는 거야? 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와서 겨우 살만해졌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쳐도 아버지 말없이 담배만 태우실 뿐이었어요. 결국 그 돈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저흰 좋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저도 아버지가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고 철없는 생각이었지만 그땐 그랬죠. 아버진 충격과 미안함 때문이셨는지 한동안 폐인처럼 생활하셨어요. 집안엔 술병이 나뒹굴었고 하루에도 담배를 3갑이나 넘게 피우셨어요. 그런 모습을 어머니가 볼 때면
항상 비난의 목소리가 아버지에게 쏟아졌어요. 아이고, 인간아, 술값은 있냐? 있어? 한 푼이라도 어떻게든 벌어야지 술값은 있냐고. 담배는 또 이게 뭐야? 이거라도 아껴서 애들 학비라도 보태야지. 언제 정신 차릴래? 어? 계속 이럴 거면 혼자 나가서 살아. 어머니의 비난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참다 참다 못했는지 아버진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시고 말았어요. 나가시면서 아버지가 남긴 쪽지 한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분간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찾지 마. 엄마는 이 쪽지를 보고선 정말 난리가 나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셨으니 혹여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불이 나게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도 하셨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 아버지가 성인이셨기 때문에 찾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었으니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닌 그때 자책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휴, 내가 네 아버지한테 너무 못되게 했나 보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니? 네 아버지도 속상했을 텐데 내가 나 속상한 것만 생각해서 너무 못되게 굴었나 보다. 애써 괜찮은 척 어머니를 달랬지만 저도 그때 당신 어렸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다행히 아버진 2달 정도 지난 후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다시 돌아온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자 어머님 깜짝 놀라 버선발로 아버지께 달려가셨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하셨죠. 여보, 여보 도대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냐고.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어디 갔길래 연락도 한 통 없고 대체 어디 다녀왔던 거야? 미안해. 집에 있으면 너무 답답하고 내가 당신 얼굴 볼 면목이 없었어. 그래서 말 못하고 간 거야. 정말 미안해. 조금이라도 돈 벌어보려고 건설 현장에서 숙식하면서 일하고 왔어. 아, 여보, 그럼 말이라도 좀 해줬어야지. 내가 당신 없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할까봐 내가 가슴이 얼마나 졸였는지 아냐고. 내가 미안해.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일구었던 거 사라지니까 너무 짜증나서 그랬던 거야. 동선 아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힘내보자. 더 이상 나도 보증 얘긴 꺼내지 않을 테니까 다시 힘내서 살아보자고.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서 저흰 다시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저희를 단단하게 만들었던 기회가 되었어요. 사실 빚보증 사건 이후로 아버진 화물차 일을 그만두셨는데 돌아오시고선 다시 운전대도 잡으셨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부모님은 더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전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25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또다시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축하 파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모여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축하 파티를 했답니다.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나서 뒤이어 저도 직장에 취직을 하고 여동생도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은 나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가 32살이 되던 해 저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절 지나가던 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저를 치고 지나가 버린 거였어요. 전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고 깨어났을 땐 병원에 실려온 상태였습니다. 그 사고가 생각보다 큰 사고였기에 전 한동안 병원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수술도 4번이나 받을 정도로 심각했죠. 병원에서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고 절 간병해 주셨는데 그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어머니의 말을 듣고서야 알 수 있었어요. 아이고, 동선아, 난 정말 네가 세상 떠나는 줄 알았어. 얼마나 심각했는지 기억이 나니?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살아만 있어줘도 얼마나 감사한지. 고맙다, 고마워. 어머닌 제가 깨어나기만을 빌며
매일같이 기도하고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전 위급한 상황을 겪었어요. 겨우 깨어났지만 여러 번의 수술로 저는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때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어요. 매일같이 부모님과 여동생이 들어가며 절 간병하고 우울해하는 절 웃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전 열심히 재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전 사고 후로 평생 후유증을 떠안게 되었어요. 바로 오른쪽 다리를 평생 절게 되었던 거죠. 아무리 재활을 해도 오른쪽 다리 낫지 않더군요. 처음엔 너무 절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두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솔직히 사고 규모에 비해선 제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긴 재활을 끝마치고 회사에 다시 돌아오고 나선 전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3년 뒤에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내였죠. 아내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첫눈에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아마 첫 만남 때 제가 제 다리가 불편하다는 상황을 얘기했는데 아내는 그것쯤이야 별일 아니라며 대수롭게 넘어갔습니다. 그때 참 아내가 정말 멋지고 당찬 여성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만나면 만날수록 똑똑하고 현명하면서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과 평생 함께 한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2년의 연애 후 전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갓집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제 상황을 다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면서 전 전보다 더 행복해졌습니다. 아내는 저희 부모님에게 참 잘했어요. 특히나 아버지와는 더 친하게 잘 지냈는데요. 평소에 막걸리를 좋아하시던 아버진 아내와 함께 막걸리를 같이 마시곤 했어요. 그럴 때면 아내는 아버지 분위기에 맞춰주며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밤을 새서 막걸리를 마시며 추억을 만들기도 하고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 고스톱을 치기도 하고 또 윷놀이도 하면서 재밌게 보내기도 했죠. 저희 집 분위기 메이커는 항상 아내였어요. 아싸! 아버님! 아버님 지금 피박에 광박인 거 아시죠? 가만히 있자. 전 58점. 점당 100원이니까 58점이면 5,800원 주세요. 아이고, 아이 며느리가 이 시애비 돈을 다 가져가는구나. 그래, 알았다, 알았어. 이해했다. 자, 얼른 다시 패 돌려라. 내가 오늘 며느리 돈 다시 다 가지고 와야 되겠어. 정말 다른 사람이 본다면 이렇게 화목한 집안도 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집은 무척이나 화목하고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때가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첫 아이를 낳고 나선 부모님께서 아내에게 출산 선물이라며 따로 100만 원을 챙겨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때 아내는 너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도 아내를 위해주며 잘 지냈습니다. 전 결혼을 하고서 더욱 행복해졌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불행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 3년이 됐을 때 저희 집안에 엄청난 일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바로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겁니다. 아버진 60세 연세가 넘은 나이에도 운전대를 놓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날 역주행을 하는 트럭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알고 보니 트럭 기사는 음주운전 상태였고 차량 또한 아버지 차량보다 훨씬 큰 대형 트럭이었어요.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서 아버진 크게 다치시고 혼수 상태에 빠지시게 되었죠. 바로 긴급 수술을 받으셨지만 긴 수술 끝에 결국 아버진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급하게 차려진 장례식장에서 아내와 어머니는 한참을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려?
난 어쩌고 이렇게 가버리면 난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 잘 사는 거 다 보고 가야지. 이렇게 당신 혼자 일찍 가버리면 어떻게 해. 아버님, 아버님 저 어떻게 해요? 불쌍한 우리 아버님 어쩌면 좋아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을 보내드려요.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어요. 어떻게 요즘 세상에 역주행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지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운전자를 끌고 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바로 갑자기 가해자 집안에서 찾아와 한 소리였어요. 갑작스런 이별에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있던 와중 가해자 집안에서 용서를 구하겠다며 찾아왔는데 하는 소리가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힘들어서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교도소 들어가고 나면 저희 정말 풍비박살납니다. 저희가 애도 셋이나 있어요. 아직 한참 커야 하는 애들인데 제발 저희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합의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선 어머니는 울분을 터뜨리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여기까지 와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이제 볼 수도 없게 됐는데 당신 남편은 멀쩡히 살지 않았나요?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그따위 소리를 해? 펑펑 울며 오열하는 어머니를 겨우 부축하며 진정시켰지만 저 또한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 측에선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저희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돈보다 억울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나 비통하고 화가 났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그 운전자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바람에 보험 처리도 안 되고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었죠. 그땐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머니도 장례식 내내 혼절하기를 반복하셨고요. 장례식장에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지만 어머닌 아버지 영정사지만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실 뿐이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지금도 제대로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난 이후 더욱 힘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신 거였어요. 그때 당시 여동생은 전라도 광주로 시집을 가서 여동생이 어머니를 돌보기 어려웠고 가까이 살고 있던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되어 아내에게 제 생각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여보, 요즘 우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사실 나 너무 걱정돼서 그러는데 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좀 모시면 안 될까? 안 그래도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저번에 어머님 보니까 전보다 너무 야위시고 기운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 내가 먼저 당신한테 말할까 고민했었는데 당연히 나야 괜찮지. 나한테도 어머님은 정말 소중하신 분이신데 당연히 괜찮고 말고. 정말? 여보, 진짜 고마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그럼 어머니한테도 말할게.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정말 어머니를 살뜰하게 잘 모셨어요. 초기에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셨을 땐 죽도 끓여주시고 병원에도 매번 모셔다 드리면서 챙겨드렸죠. 어머니도 아내의 노력 덕분인지 점점 기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갑작스런 이별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저희는 슬픔을 이겨내려고 더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합가를 했을 무렵부터 어머니의 안색이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가 밥도 잘 안 드시고 아내랑도 뭔가 어색하고 서먹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머니에게 슬며시 물어보게 됐어요. 어머니, 혹시 아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왜 요즘엔 같이 밥도 안 드시려고 그러고, 보니까 아내 눈치도 보시는 것 같던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네? 아휴, 내가 무슨 눈치를 봤다고 그래. 나 그런 적 없어. 아니야. 왜요? 뭐 저 없을 때 둘이서 다투시기라도 한 거예요?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데? 아이고, 아니라고 그러네. 그런 일 없으니까 그만 물어봐. 아무리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어머닌 별다른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분명 뭔가가 있다 싶을 정도로 둘 사이엔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전 아내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여보, 요즘 당신이랑 어머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머니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 무슨 일은. 우리 사이 좋은 거 당신이 잘 알잖아. 내가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어봐?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부탁인데 당신이 좀 우리 어머님 많이 챙겨드려. 아무래도 요즘 많이 외로우신가 봐. 알았어. 내가 어머님 잘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전 그날 그저 착각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그 전화를 받고서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화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동선아, 동선아, 좀 빨리 좀 와줘. 빨리. 이유를 물어볼 새도 없이 어머니의 급한 목소리에 전 바로 회사에다 말을 하고 반차를 써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해보니 집엔 어머니 혼자서만 계시더라고요. 아내에게 전화를 해봐도 아낸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아이는 그때 어린이집에 간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어머니를 보고선 전 너무나 놀랐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제가 도착한 걸 보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나 놀라 저는 바로 119를 불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때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잃는 건 아닌지 정말 가슴 졸이며 병원을 쫓아갔죠. 다행히 검사 결과 크게 이상은 없었지만 뭔가에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의식을 잃으셨던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때 평소에 심장이 좀 안 좋으셨고 혈압약도 먹고 계셨기 때문에 전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혼절을 했던 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응급실로 향한 지 한 3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겨우 의식을 찾으셨어요. 그러고선 절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어머니, 왜 그래요? 정신이 좀 드세요?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동선아, 나 진짜 며느리랑 도저히 못 살겠다.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니? 제발, 나 그냥 따로 나가서 살란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아는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갑작스런 어머니의 말에 전 영문을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사이좋았던 고부지간이 갑자기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듣고선 전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 며느리한테서 협박받고 있었다. 아휴, 내가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 하는 걸 결국 이 사단이 나고 말았구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니? 나보고 매번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글쎄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더구나. 네? 돈이요? 갑자기 돈이라뇨? 언제부터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는데요? 니들이랑 살고 한 1년 반 정도는 나한테 정말 잘해주고 좋았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때 우리 집 판돈이랑 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이 있잖니. 또 모아둔 돈이랑 해서 있었던 그 돈에서 좀 빌려달라면서 말을 했었어. 네?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요? 도대체 왜요? 아휴, 처음엔 친정에 일이 생겨 급하다고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더구나. 갑자기 그런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내 무슨 일인가 걱정돼서 물었지. 그러니까 뭐 집에 급한 사정이 생겼다면서 급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꺼낸 거라고 했어. 난 그저 며느리 말을 믿었지. 사돈이 급하다는데 내가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없고 말이야. 그게 시작이었어. 아낸 그동안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돈을 가지고 갔던 거였습니다. 처음엔 2천만 원을 빌렸지만 그 뒤로 1천만 원, 500만 원, 더 지나선 5천만 원까지 빌려줬다고 하시더군요. 전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벌써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아내가 돈을 빌렸던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왜 저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건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라도 말을 하셨어야죠. 왜 그동안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며느리가 어찌나 신신당부라든지 네가 알면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괜히 나한테 걱정 끼치게 했다고 화낼 것 같다면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길래 그랬던 거지.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애원하니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 그럼 그 돈은 하나도 못 받으신 거예요? 갚긴 한 거예요? 갚긴. 처음엔 약속한 날짜가 있었는데 그 날짜가 돼도 계속 미루기만 하고 주질 않더구나. 그래서 하다 못해 내가 돈 언제 주냐고 했는데 참 그때부터 애가 돌변해가지고 나한테 협박을 했어. 이거 좀 들어봐라.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언젠가부터 녹음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들려줘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번 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말하는 거야. 어머닌 핸드폰을 여시더니 녹음 파일을 하나씩 저에게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전 녹음된 파일을 듣고 나서 정말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속에서 들리는 아내의 말은 지금까지 제가 알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악마가 따로 없었죠. 처음 들려준 녹음은 어머니가 처음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던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내에게 돈을 언제 갚을 거냐고 물었을 때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 뒤로 들려준 녹음에도 아내는 정말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더라고요. 한날은 어머니에게 막말도 내뱉었습니다. 아가, 사돈께서는 아직도 좀 힘드시다니? 어머니 진짜 왜 이렇게 쪼잔하게 그러세요? 사돈이면 가족이잖아요. 사돈이 가족이면 좀 그냥 빌려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도와줬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그 돈을 진짜 받으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 너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니?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만 지금 1억이 넘어, 1억이. 어머님, 저 지금 어머님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다 아는데 돈도 많으신 양반이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세요? 그 돈 나중에 죽어서도 다 짊어지고 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냉정하시네. 당당히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전 너무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뻔뻔하게 돈을 빌려가 놓고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걸 듣고 나니 너무 화가 나고 열불이 나더군요.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었던 건 바로 그 뒤로도 어머니에게 돈을 또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닌 그 뒤 얘기도 저에게 말을 해주셨어요. 이게 끝도 아니었어. 나중엔 나보고 1억을 또 빌려달라고 하더라. 그런데 1억 빌려달라고 할 땐 나한테 또 어찌나 잘해주던지. 난 정말 그 모습 보면서 너무 경악스럽고 질리더구나. 나한테 여행 가자고 하고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고 말이야. 그때 그날 있잖니. 나한테 나 좋아하는 해산물 먹으러 여행 가자고 한 그날.
그때 그 해안가 도로로 여행하면서 어머니 좋아하는 해산물 투어하자고 한 날이요? 설마 그것도 다 돈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 걔가 어찌나 여우 같았는지 몰라. 네 앞에선 좋은 며느리인 척 행동하다가도 나한텐 뒤로 돈 빌려달라고 얼마나 압박을 하던지. 내가 하다 하다 못해 거절을 하니까 그때야 본색을 드러내는데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아니? 내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돈 낸 길거리에 나앉는다면서 무작정 나한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아내는 어머니에게 그간 빌렸던 돈도 갚지 않으면서 자꾸만 또 돈을 요구했던 거였고 결국 어머니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그 뒤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며느리한테 빌려준 돈 1억 2천은 그냥 내 며느리니까 또 사돈이 가족이니 그냥 도와줬다고 생각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정말 나를 압박하고 협박하더구나. 처음엔 그냥 서운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서 다 녹음한 거야. 이것도 들어보렴. 그렇게 어머니가 들려주신 녹음 파일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그 전에 들려줬던 녹음보다 훨씬 더 경악스러운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하나의 파일엔 어머니가 돈을 못 빌려준다고 선언하니 막말을 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안 돼. 도저히 너한테 돈 못 빌려주니까 그렇게 알거라. 어머님, 아들 이혼남 만들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전화 되니까 어머님 아들 만나서 결혼을 했지. 누가 쩔른발이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까지 산대요? 누가 쩔른발이랑 결혼해서 애까지 낳아준대요. 어머님 귀한 손주 낳게 해줬으면 이 정도 해주셔야죠. 뭐? 너 말을 무슨 그렇게 하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1억 보내세요. 만약에 안 보내시면 저 어머님 손주 제 아들 데리고 이 집 나가버릴 테니까. 뭐? 손줄 데리고 나간다고? 네가 뭔데 우리 손줄 데리고 가? 어머, 제 아들이 어머님 아들이에요? 제 아들이지? 제 아들인데 제 마음대로도 못해요? 그 녹음엔 화를 내는 어머니의 말에도 대수롭지 않은 듯 비아냥대는 아내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또 하나의 녹음 파일엔 아내가 어머니에게 이것저것 마구 시키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전 그걸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와 합갈하고 난 이후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전 그동안 집안이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서 아내가 정말 고생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었던 건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아내의 태도에 어머니는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던 거였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 아내의 태도를 보고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제가 알게 된 거죠. 평소에도 저희 어머니가 영상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휴대폰으로 보는 걸 좋아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대폰 조작 방법을 잘 아셨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이걸 응급실에서 들으면서 저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쯤 되고 나선 한 번쯤 저에게 언질이라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동안 저한테 아무런 말도 안 하셨어요?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니? 우리 손주 데리고 도망가 버린다고 하고 너랑 이혼도 한다고 하는데 나만 좀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며느리가 처음엔 얼마나 좋은 애였니. 그렇게 좋은 애가 갑자기 변한 거라 기다리면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을 했다. 그런데 돌아올 것 같질 않구나. 나 도저히 못하겠다. 도저히 못 버티겠어. 전 어머니의 말에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속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에 지금 당장 아내를 찾아가 따져 묻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던 날 왜 이렇게 쓰러지게 되셨는지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일도 정말 화가 나 쓰러질 판국에 그날 있었던 일은 저의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일들 참고 참다가 이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아휴, 말이라도 좀 하시지. 그럼 아내는 어디 갔는데요? 아휴, 지금까지 일 때문이면 내가 이렇게 쓰러졌겠니? 그날 네가 출근하고 나서 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구나.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딱 방에 들어갔더니만 세상에 글쎄 며느리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아니? 뭘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글쎄 걔 손에 내 옛날 통장이 들려 있었어. 내가 그걸 보고 뭐 하는 짓이냐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걸 가지고 오려고 뺏으려고 했는데 걔가 급하다면서 꼭 갚는다면서 날 뿌리치고 통장을 들고 나가버리더구나. 아이고, 그동안 내가 돈 빌려줄 때 같이 은행 가면서 옆에서 몰래 보고 알았는지 내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었어. 확인해보니까 나 몰래 거금을 이체한 상태더라고. 정말 기가 막혀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안다니.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통장 인출 못하게 정지시키고 너한테 전화한 거야. 걔 아주 무서운 애다. 무서운 애야. 정말 아내 행동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어머니가 화가 났으면 절 보자마자 쓰러질 정도였는지 정말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렇게 어머니 말을 모두 듣고 나서 전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화를 꾹꾹 참아야 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을 했죠. 그때 저녁 7시가 되었음에도 아내는 그때까지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너무 화가 나 왜 돈을 빼갔냐고 따지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안 올까 싶어 좋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나 지금 여기 친정 왔는데 엄마가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여기 병수발 하느라 내가 전화를 못 받았네.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 난 우리 같이 밥 먹으려고 그랬지. 당신 언제 와? 지금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근데 어머님은 뭐 무슨 말 없으셔? 아내는 절 떠보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의 순간 속에서 화가 훅 올라왔지만 겨우 참았던 것 같아요. 아니, 별말 없었는데 왜? 어머니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혹시나 나 찾으셨을까 봐 그러지. 나 지금 갈게.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가면서 뭐 사갈까? 아니야. 지금 어머니가 다 음식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와.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통화를 마치고 나서 집에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아내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집 안으로 들어와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님, 저 왔어요. 여보, 나왔어. 웃으며 들어오는 아내 얼굴을 보자마자 전 그동안 참았던 화를 단박에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바로 달려가 아내의 따귀를 바로 때려버렸어요. 그러자 아내는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뭐야, 당신 왜 그래? 날 왜 때리는데? 뭐? 당신 왜 그래?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헛소리 하지 말고 어머니 통장 내놔. 뭐야, 알았어? 어머님, 지금 말하셨어요? 어머님 그거 말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말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저랑 한 약속을 그렇게 어기세요? 뭐? 약속? 그래, 그 약속. 그럼 넌 왜 안 지키니? 넌 왜 나랑 한 약속 단 한 번도 안 지키냐 이 말이야? 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까지 할 수가 있냐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정말 저희 집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저희 집 힘들다고. 어머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전 어머님한테 말했던 건데 결국 이렇게 다 일러 바치시고. 이게 그래도 정말
끝까지 거짓말이야. 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나 알고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남편 사망보험금하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이 일궈왔던 그 아파트 판 돈이야. 그 귀한 걸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다시 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시간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시어머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사정사정했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여보, 내가 미안해. 솔직하게 말 안 한 거 진짜 미안해. 소름 끼치니까 연기하지 마. 당신이 지금껏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해? 이제 당신하고는 당장 이혼이야.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한번 아내가 집 담보대출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얘기를 꺼냈을 때 제가 단박에 안 된다고 거절을 했었거든요. 아마 저한테 또 얘기하기 무섭고 그리고 집 담보로 대출 받는다고 해도 이자가 나가니까 아무래도 공략하기 쉬운 어머니를 꼬셨던 것 같았어요. 저는 뻔뻔한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깨진 관계를 되돌리기엔 아내의 잘못이 너무나도 컸고 특히나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해주고 싶었어요. 나 절대 당신 용서 못해.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두 얼굴로 그따위 행동을 했어? 그래도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너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예전 그 착한 며느리로 돌아올까봐 널 기다려줬어. 그런데 넌 그걸 이용해서 그런 짓까지 해? 어머니 너랑 한 약속 어떻게든 지키려고 우리한테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나한테 숨겼다고.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그 돈 꼭 갚을 거야. 어?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급해서 그랬어. 급해서. 내가 너 가만 안 둬. 너 어떻게 해서든 벌 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고. 넌 이 집에 있을 자격도 없어. 나가. 당장 나가. 제 고함에도 안 나가고 버티고 서 있는 아내를 전 힘으로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내는 빌린 돈이 처가댁 상황 때문이라고 했지만 전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에 바로 장인 장모에게 연락을 드렸죠. 네, 장인어른 접니다. 그래, 김서방. 뭐 이 시간에 웬일인가? 지금 장모님이 좀 편찮으시다면서요? 어? 아이 무슨 소리야? 멀쩡하구만. 왜? 누가 우리 마누라 아프대? 혹시 집사람 거기 안 갔나요? 어, 안 왔는데. 아, 왜 그러나? 아, 요즘 아버님 사업하시는 거 좀 많이 힘드신가요? 아이고, 내가 무슨 사업이야? 쥐꼬리만한 그런 작은 장사하고 있는데 뭐 사업은 무슨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되네. 전 장인의 말을 듣고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장인에게도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저 아내하고 이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어른 사업이 흔들린다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1억 3천 그리고 오늘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6천만 원을 그렇게 해갔어요. 좀 전까지도 처갓집에서 왔다고 장모님 아프셔가지고 거기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응급실까지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통장 몰래 가지고 가서 돈도 가지고 가고 그 충격에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뭐? 아이 사돈 통장을 가져가서 거기 돈을 썼다는 거야? 네, 저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 아내랑 이혼하겠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정말 미안하네. 내가 딸을 잘못 키웠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는 장인의 말을 뒤로한 채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저와 어머니는 아내를 고소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뻔뻔하게 핑계만 대던 아는 그제서야 저희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어머님, 어머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돈 그럼 어디 쓴 거야?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썼냐고. 그게 나도 이제 돈 많이 벌고 싶고 직장보다 더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곳 찾다가 지인이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소개시켜 줬어. 거기 돈만 투자하면 이자도 받고 원금 5배나 준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 투자를 한 건데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그런 거 누가 봐도 다단계 수법인 거 몰라서 그랬어? 진짜 정신이 나갔구나. 거기에 우리 어머니 돈을 가지고 가?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그냥 잘 살려고 그랬던 거야. 당신 진짜 핑계도 다양하다. 지금까지 일 다 당신이 선택한 거야.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 상황 당신이 다 만든 거라고.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어. 당신이랑은 끝이야, 끝! 아내는 금융 다단계 투자를 하면서 돈을 썼던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다단계가 아주 말이 많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가 제일 많다고 할 정도로 사기 수법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사기 범죄 중 하나에 아내가 빠진 거였어요. 무작정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앞뒤도 안 보고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다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던 거죠. 어머니가 쓰러졌던 그날도 어머니가 저에게 말을 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통장을 가져다가 그런 짓까지 한 거였죠. 그렇게 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살고 있던 5억짜리 아파트를 분할하게 되었어요.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가 포기하게 되면서 저에게 양육권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경제 기여도나 이런저런 걸 따져봤을 때도 제 기여도가 높았으니 제가 좀 더 유리하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전 고소를 취하하고 1억 6천이라는 돈을 갚는 조건으로 이혼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재산 분할을 받고 그 돈에서 1억 6천을 다시 갚았어요. 아무래도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쇠고랑을 찰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바로 갚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아내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장인 장모는 저와 어머니께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렇게 이혼을 하고 갈 곳이 없어 친정으로 갔지만 장인 장모가 너 같은 딸은 필요가 없다며 내쫓았다고 하셨어요. 장인 장모는 그래도 절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사위도 잃고 손주도 잃고 안사돈에게까지 딸이 폐를 끼쳤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친정에도 아내는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쓸쓸하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났을까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우리 애는 잘 크고 있지? 어디서 뻔뻔하게 전화질이야? 너한테 나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거든? 근데 왜 전화한 거야? 여보, 나 진짜 벌 받았나 봐. 그렇게 투자한 돈 지금 다 날리고 망했어. 나 유일하게 그거 하나 믿고 있었는데 다 망했다고. 그놈들이 내 돈을 다 가지고 갔어. 아이고, 꼴 좋다 좋아. 벌 받으려면 한참 남았어. 어떻게 집안 풍비박살 내고 멀쩡히 살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욕심 때문에 그 꼴하지 난 거니까 평생 자책이나 하면서 살아. 혼자가 된 아내는 사기당한 이후로 술독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처량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어머니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지만 열심히 치료도 받으시고 지금은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 지 2년 정도 흘렀는데 어머니도 트라우마를 다 이겨내시고 저와 손주를 위해 더 건강을 챙기시며 행복하게 사시고 계시답니다. 요즘은 손주 재롱 보시는 재미에 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동선아, 우리 손주 좀 봐라. 요즘 어찌나 말을 예쁘게 하는지 할미 할미 하면서 빵긋 웃어주는데 아주 그냥 내 피로가 싹 풀린다, 풀려.
어머니, 아들이 웃으면 그런 말 한 번 안 하시더니 마음이 변하셨어요? 언젠 이 아들이 제일 최고라면서요. 아들 최고지, 최고. 내가 우리 아들이 최고긴 한데, 요즘은 손주가 더 이쁘더라고. 요즘은 이렇게 가족들과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어머닌 제가 다리도 불편하고 그러니 이혼을 하게 되면 저에겐 나쁠 거라 생각하고 참아왔다는 걸 지금도 알고 있어요. 어머니에겐 제가 정말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품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전 더 어머니를 위해 효도하면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동생도 매제랑 자주 집에 오면서 저희 아들과도 잘 놀아주고 시간도 함께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금융 다단계 빠진 아내는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미친 짐승이나 돈에 미친 여자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정말로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서랍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받는 월급은 한정적이니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욕심 부리면서 가정이 파탄나 빚쟁이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한탕주의가 정말 큰 수확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실패하면 이렇게 자신을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참 경기도 어렵고 힘든 시기죠.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참 많죠. 이럴 때일수록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으쌰으쌰 힘을 북돋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함께 모여 응원하다 보면 또 그렇게 버티다 보면 언젠간 정말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